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사들의 사실상 파업이 시작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 2,000명 다 자를 수도 있다, 의사 자격 정지시켜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일단 어제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제 정부가 점검한 결과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대해서 전공의가 한 1만 3천여 명 정도가 숫자인데 이 중에 6,415명, 그러니까 한 절반이 넘는 정도의 55%. 그렇죠. 와, 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1,600명 넘게 출근하지 않은 상황인데 사직서를 지금 수리한 병원은 없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현재까지 전공의 831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세브란스 병원, 서울 성모병원에서 근무지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업무 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요 강경 대응 방침 계속 이제 갖고 간다는 얘기인 거고,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 전국 의대에 이제 40곳에서 학생들이 동맹 휴학 등으로 집단 행동에 나선다. 이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전공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전공의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의사협회에 모여서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대응 방안 논의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좀 또 심상치가 않아요. 왜 정부가 이렇게 전공의들을 악마하고 있느냐? 우리도 환자를 두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만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박단 이 대전의 회장의 경우에는 이번 사안은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네. 그렇죠. 이건 좀 뭐 너무한데 어쨌든. 지나치는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네. 이 지금 전문의 따고 남은 이제 병원에 남아 있는 임상 강사라든가 전임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도 이거 의사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힘을 좀 실어주고 있거든요.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병원들은 지금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에 수술실 가동을 절반가량 줄인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응급진료를 환자들이 거절당하고 있고, 그래서 응급실,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 이 물러설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 필수 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 얘기하는 건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얘기를 한 게 정부가 그동안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서 대화하면서 불가피성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지난 30여 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해결을 하려면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일각에서 2,000명 증원은 과도하다면서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금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의사가 숫자가 모자란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일각에서 어제 말씀드린 신문에서 얘기한 어떤 타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어제 350명 얘기하고 필수 진료 수가 5배 인상 뭐 일종의 중재안 같이 내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예. 조선일보가 좀 머쓱해지겠는데요. 조선일보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대안이라고 만들어서 우리가 늘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의사단체도 비난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어려워서 양쪽 다 쳐다보면서 눈치 보기 하고 있는데 예. 나름의 대안이라고 내놨는데 별로 뭐 윤 대통령은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신문을 한번 좀 확인해 보죠.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 좀 머쓱해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일면에 윤석열 대통령 우리 말 안 들어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조선일보의 그 350명 주장도 의료계 이제 교수들 주장 이제 받아 쓰는 이제 차원에서 또 주장하는 측면도 있어서 오늘 신문들을 쭉 보면은 일면에 다들 이제 의료 이 대란 뭐 이런 상황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다라고 요 얘기를 헤드라인에 딱
한 줄로 딱 거는 거는 조선일보밖에 없어요. 근데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의 힘을 가장 또 힘을 실어준 거는 조선일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신문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같이 싫거나 요 어떤 지금 의료계 현장의 혼란을 같이 싫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 한 거는 이제 이 하나밖에 없고 어제 MBC 뉴스데스크를 보니까 네. 세 가지 주장이 있더만요. 전부 다 세 명 다 의사였는데 한 명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작아야 된다. 한 명은 적정하다. 또 한 명은 그것보다 훨씬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이 있더라고요. 의사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아니 예. 뭐그 의사들의 교수들도. 주장도 다 다를 예. 수 있고요. 심지어 오늘 뭐 그 김윤 서울대 교수죠. 이렇게 칼럼도 쓰고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즐겨보는 칼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뭐 증언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의사들이 파업하는 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렇게 비판에 김윤 뭐 교수는 코멘트도 하기도 했더라고요. 전형적으로 이제 증언을 시켜야 된다, 증언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인 것 같고. 근데 그것 말고도 예. 이제 지역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당연히. 이런 주장을 또 예. 같이 하는 그 교수이기도 한데요. 예. 지금 앞서도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의 말에 확 힘을 실어준 신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문 사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전공의가 몇 명 정도가 지금 집단 진료 거부 사태에 동참을 했는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를 전하고 그걸로 인해서 환자들이 어느 정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지 현 상황을 보도하는 게 어찌 보면 객관적 상황을 제일 뭐 솔직하게 드러내는 신문 그렇죠. 지면 배치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걸 오히려 엄단하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갖다가 일면에다 저렇게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 그 말에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신문의 지향점이 좀 갈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신문들을 이렇게 쭉 넘기면 오늘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일단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제 의료 대란이 시작이 일단 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장의 혼란이나 이런 걸 보도하면서도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떤 측면에서 좀 합의를 이룰 거냐, 또 쟁점이 어떤 지점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고 이게 사실이냐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짚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 언론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들이 좀 이 현장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의 경우에도 의료계가 지금 2,000명 증원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사에 쓰고는 있습니다만 또 경기도 평택시 박예병원의 김병훈 원장 인터뷰를 이제 또 실으면서 의료 현장을 전공의들이 떠나고 있는데 그거는 의사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다라는 점을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설에서는 의료계, 정부 강대강 대결 멈추고 현실적 대안 모색하길 뭐 이런 제목을 통해서 이게 좀 강대강 대치는 좀 하지 말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적을 하고 있고 동아일보의 경우에도 사설에서는 집단 사직대 면허 정지 무조건 병원 복귀하고 대화로 불러 대화를 해라 지금 어쨌든 현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예. 이 지적을 하는데 동아일보의 특이한 점은 이 좀 넘기다 보면은 기자의 눈이라는 이 기자 칼럼 예, 비슷한 예. 이게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1년간 28차례 의정 협의 소통 확인했나 회의록 공개해야 이 대목인데 소통도 안 했다. 정부랑 의사단체가 28차례 지금 회의를 했다라고 대통령은 설명을 했는데 대통령도 설명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셋이 모여갖고 28차례 뭘 하면은 똑같은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면은 적어도 무슨 합의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얘기했기에 합의되는 게 하나도 없냐. 회의록이라도 공개해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과정에서의 정부의 잘못은 없었는가? 그렇죠. 이런 예. 주장을 막 하는데 다만 이제 쟁점을 좀 차분하게 짚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쟁점이고 양쪽에 어떤 주장이 나오느냐. 그런 건 오늘은 경향신문이 좀 정리를 잘 한 것 잘했어요? 같아요. 그래서 네. 경향신문 지면을 잠시 보여주시면 경향신문 제목이 이제 평행선 달리는 정부와 의료계, 건보재정, 의학교육, 질 등 쟁점은 이렇게 돼 있어서 기사를 저렇게 이제 실어놨는데 요 이제 세부 항목들을 보면은 첫째 의사수가 부족한 거냐 과잉된 거냐. 요게 이제 의료계 주장은 의사수는 네, 그렇죠. 충분하다라는 거고 예. 서로 정부는 부딪히죠. 예. 정부는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정부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은 당연히 부족한 거다. 그리고 우리도 확인을 다 해봤다. 연구 결과나 이런 걸 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의대 증원을 통해서 필수 의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료계는 그걸로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왜 전부 다 피부 미용과 가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부는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필요 조건이다. 증원을 늘린 다음에 그 다음 대책이 나와야 되는 그렇지. 거지. 증원을 거부하면서 그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의대 증원을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거다라는 지금 의료계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이 늘어나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사가 늘어나서 환자도 늘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정부는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반론하고 시장주의 있고. 논리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어쩔 줄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네. 중요한 쟁점 중에 네. 하나가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면 의대에서 그걸 교수들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감당이 되느냐. 네. 감당 안 될 것이다가 의료계 주장인데 정부는 우리가 대학에다 확인했다. 감당된다고 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계산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 경향신문의 이 기사 내용이에요. 서로 간에 네. 대립되는 네. 관점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신문에서 재밌게 본 거는 한겨레 신문의 경우에는 지금 전공의들이 이렇게 대거 나서고 있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예.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전공의들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 걸까? 그래서 한겨레 보면은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전공의들을 나름대로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 거냐? 당신들 왜 그러는 그것도 거냐? 중요하죠. 물어봤는데 이렇게 기사에는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집단 행동에 참여한 다수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의사를 늘려 의료 취약지와 기피 과목 인력 부족 문제를 풀겠다는 정책을 비합리적으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더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기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협하는 공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 의사이자 교육평론가인 문호진 씨의 이제 코멘트를 좀 인용을 했는데 네. 대학 시절부터 의대 박수업을 듣거나 다른 학과에 교류할 기회가 적은 탓에 근거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의사가 충분하다는 주장만 계속 접해서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여기서 기사가 끝나면은 전공의들 너무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름대로 이제 구조적 문제도 짚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지금 주 80시간 노동이 합법인 또 직업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과중한 노동을 감수하면서 이거를 좀 견디는 이유가 이걸 감수하면 내가 나중에 좀 금전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런 거는 보상을 얻을 있겠지. 수가 있어서 감수하는 건데 예. 지금 이게 의대 증원 얘기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게 더 큰 어떤 억울함처럼 지금 정서가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요 얘기도 신문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공정하다고, 공정하다고 좀 착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굉장히 그 바늘구멍 같은데 뚫고 들어와서 거기서 굉장히 고생했기 때문에 응당 사회에서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면 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 공부하는 과정은 다 힘든 건데 국민 여론은 자기들이 그렇게 뚫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실력으로 뚫고 들어온 건 아닐 텐데 자기들은 그걸 공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근데 전공의들이 그렇게 하는 한편에 정부의 어떤 업무 개시 명령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도 공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전공의들이 지금 사표 내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뭐 시스템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글이 공유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래요. 그 찾겠다고 업무 방해가 방해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공의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무 개시 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을 때 송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안내문을 안 받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요. 예. 우편물을 받을 때 수령했다고 서명하면 안 된다.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편물 왔다고 할 때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고 서명하지 말라. 또 문자, 전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송달을 해도 이번엔 송달된 걸로 간주하겠다. 또 법도 개정을 했으니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아예 전화나 이런 것들 문자로 받는 것도 아예 피해버려라. 그러니까 전화도 쓰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공시 송달이 왔을 때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 전달이 됐을 때는 전공의 법률지원단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다 연락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찰의 임의동행, 재계약 상황, 사직서 사유에 대한 대처 방법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래요. 근데 전공의들 차원에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대처를 하고 있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주제에 관해서는 뭐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다 김민하 평론가가 정리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윤 대통령은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 싸움은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총선까지 밀고 나갈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의사들한테 좋을까요? 국민들에게 좋을까요? 지금 아니, 국민들은 중간에 껴서 여론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데 네, 의사들에게 특히. 저 사실 오늘 네. 빅5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한 곳에 3월 또 며칠 걱정돼, 저도 슬며시. 사실은 오늘 가야 돼 저는. 오늘 가야 돼? 걱정되긴 3월 15일 하는데. 저 오늘 가야 되는 거 미뤘습니다. 아, 뭐 무슨 환자만 있어 여기는. 네. 성모병원 가야 되는데 미뤘습니다. 저도 성모인데 저도 그게 아마 미뤄질 것 같다라는 지금 불길한 예감이 좀 드는데 약은 다 떨어졌는데 큰일 났습니다. 저는. 어디 성모세요? 여의도. 아 여의도. 예. 저는 서울 성모. 아, 네, 성모. 예. 하여튼 이 현 상황은 예. 우리가 대통령실이 이미 정치적 판단은 끝냈다고 했잖아요. 음. 총선에 어떤 영향 미칠지도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의지도 그런 것 같고 더 밀어붙여서 이번 기회는 정부가 확실히 의사들을 눌러버리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증언을 관찰시키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의지인 것 같아요. 근데 보수 신문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대화하고 타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보수 거고. 신문들은 그걸 걱정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다가 환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밀어붙여서 당장 우리가 굉장히 더 아프게 되고 또는 뭐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게 또 정부 탓으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런 분위기를 걱정을 하는 걸 텐데 지금 당장은 의대 정원을 이렇게 많이 늘려라라고 하는 그 여론에 관해서는 다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오늘 방금 이제 우리 평론가 위원장님이 끊으라고 해서 끊었는데 하나 더 얘기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언론의 할 일이라는 게 사실 이런 얘기들도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네. 계속 말씀드린 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오늘 그래도 언론들이 조금 짚고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가령 전공의들이 결국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한겨레 방금 본 기사에서 나오는 그런 그게 왜곡된 어떤 시각이든 불안감이든 뭐든 간에 그게 어떤 그런 조건들 때문에 이렇게 나섰다고 하면 전공의들이 나서가지고 의료 현장에 이렇게 다 정지돼 버리는 게 맞냐 그러면 그런 구조인 것은 맞냐, 이것도 지적해 볼 만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중앙일보에 칼럼이 하나 실렸어요. 칼럼 제목이 좀 그런데 신성식의 렛츠고 9988입니다. 렛츠고 뭐 좀 그렇죠. 네, 근데 제목이 이제 의료대란 이유 있었네. 전공의 도쿄대는 10%, 서울대는 46% 제목이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전공의 비중이 특히 이제 대형 병원의 경우에 이 일본의 도쿄대 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의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서울대 병원의 경우에는 46%라는 거예요. 전공의 비중이. 예. 그리고 이게 서울대병원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 큰 병원들 보면은 전공의 비중이 삼성 서울병원 38%, 연세 세브란스 병원 40.2%, 서울 아산병원 34.5% 막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싸고 젊은 인력을 그냥 막 그렇지. 사용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결국 전공의들이 여기서 네. 사실은 전공의들이 지위는 피교육생인 거잖아요. 그렇죠. 피교육생인 건데 네. 이런 대형 병원에서 근로자로 쓰고 있다. 사실상 맞아요. 저임금에. 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상 이 전공의들의 나중에 처우를 돈 버니까. 그렇죠. 예. 그런 구조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 처우를 병원이 그냥 처우를 그래, 감당하기 때문에 맞아요. 병원이 싼 값에 우리가 돈 주고 쓰는데 뭐 어떠냐 뭐 이렇게 가는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도 그런데 이 전공의에 대한 교육비 이런 것들을 법으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도 초기 2년은 중앙정부, 후기 2년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건 맞네. 이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우린 문제예요. 그런 시스템이 없지 않냐. 이거 지적하거든요. 중요한 네. 지적이네.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오늘 한겨레 사설을 보면은 제목이 이제 전공의 없인 응급의료도 차질, 한국 의료 현실의 민낯 이런 제목인데 이 사설을 쭉 가다 보면은 지금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좀 더 세밀한 비상진료 대책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의료 공공성 확대 얘기하면은 의사들은 무조건 공공병원을 세우라고 절대 안 돼. 말해서 또 막 이러는데 전공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육비 지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의료 공공성 확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을 언론이 더 많이 짚고 이 대안을 모색하면서 이런 여론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역할을 정치권이 같이 해줄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 중요한 우리가 지적입니다. 누누이 네. 얘기하지만 네.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2,000명 증원 쇼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지금 어차피 대통령실은 총선까지 보고 이 이슈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고 이 이슈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분명히. 그럼 민주당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지점들을 짚고 들어가면서 그러네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좀 수권 능력을 갖고 있는 정당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뭐 어제도 민주당 당직자들 보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발 좀 부디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는 가죠. 예, 다음 주제는 뭐 이게 지금 이낙연, 이준석 제3지대는 이제 끝나버린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뭐 되면 음모론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무슨 와버려가지고 누구의 음모? 애초부터 우리를 이렇게 김종인의 음모? 감 과육 먹고 씨 톡 뺐듯이 할 거라고 생각. 아니 그러면 음모를 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년, 50년 정치를 한 사람이 10년밖에 정치 안 한 10년, 20년도 안 됐죠. 그런 이준석에게 영선 의원에게 당했다는 거는 그거 더 창피한 일 아니야? 그게 창피한 일이죠. 어제 이제 이낙연 대표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열고 원래 10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그런 거 11시로 미뤄서 기자회견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신당 통합 좌절로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 나왔다. 머리 숙여서 사과드린다. 근데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죠. 통합을 기대한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낙연의 말이에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 기자회견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구절이 이제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통합은 깨졌다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새로운 미래로 다시 돌아간다. 이걸 기정사실화했고 그다음에 12시에 이준석 대표가 바로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려질 것이라서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앞으로에 대한 호언 장담보다는 겸허한 성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소중했던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뭐 태도가 좀 다른 애초에 원래 이준석 대표 스타일의 기자회견은 아니지 않아?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쨌든 요런 희비가 엇갈리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의 이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오늘 신문들은 대부분 요런 것들을 일면에 쓴 데도 있고 안 쓴 데도 있습니다만 특이했던 신문은 조선일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조선일보 일면을 딱 보면은 대부분의 신문은 이 개혁신당의 분열 뭐 이런 걸 썼거든요. 이낙연, 이준석 개갈길 가나 이렇게 썼는데 이 신문은 딱 6억을 챙겼다. 요 부분을 딱 타격을 했어요. 그래서 6억을 챙긴 게 이준석이 챙겼다? 그렇죠. 6억 먹튀. 요걸 정확하게 딱 타격을 하면서 땡기고 이낙연 버려버렸다. 뭐 이런 그렇죠. 거지. 그 6억을 땡겼고 그 기사를 넘기다 보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6억 6천만 원 이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반환하거나 기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조선일보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보조금 받은 걸 정당이 선관위에 반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국고보조금 받은 거 경상고 보조금의 형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을 운영하는 데 쓰도록 돼 있어요. 그렇군요. 이 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부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설에서도 사설 제목이 개혁 야합 11일 만에 파탄 남은 건 6억 국고 보조금. 그래서 사설 보면은 형법을 적용한다면 보조금 사기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근데 정확하게는 6억이 아니라 6억 7천만 원이에요. 6억 7천만 그렇죠. 원. 거의 7억이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진짜로 짠 거면 이준석 머리 좋네. 근데 이준석 대표만 욕하는 게 아니고 이 통합 자체가 웃겼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랑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은 법적 합당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조금은 어떻게 받았냐.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 미래를 선도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자체는 개혁신당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이낙연과는 상관없네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는 아직도 입당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개혁신당에. 그러니까 이것도 꼼수 편법 아니냐. 그러면 지금 김종민 의원은 다시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다라고 조선일보는 그래서 이게 6억 먹튀 사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얘기해서 뭐 선관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전례도 없어서 실제로 반납하겠다면 회입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반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또 특이한 신문은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대부분의 이제 신문들은 요 개혁신당 얘기를 따로 이렇게 빼서 다뤘는데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이제 같이 다뤘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공천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하고 개혁신당이 좀 이렇게 된 상황을 민주당 공천 충돌, 제3지대 결별 이렇게 묶어가지고 계속 이제
야권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다루고 있고 민주당 공천 네, 이야기도 네. 바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네네. 사설까지 얘기할게요. 네네. 사설 제목도 경향신문이 4분 오열된 정권 심판론 야권은 공멸할 건가 이러다 민심을 배반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 양쪽 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음. 애초에 의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어쨌든 5명 만든 거 아니에요. 예. 만들고 난 다음에 정당 보조금을 6억 7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쪼개졌잖아요. 근데 이게 쪼개지는 게 똑같이 들어갔다가 똑같이 쪼개져 나온 게 아니에요. 김정민 의원만 이낙연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 현직 의원이 아니니까 둘만 튕겨 나온 거예요. 나머지 양향자, 이원욱, 조은천, 양정숙 4명은 그대로 개혁신당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비례 순번을 받는 것도 그렇고 지역구 번호도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그래도 정의당보다 앞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더 들어가 줘야 돼. 그렇죠. 근데 새로운 미래는 훨씬 더 많이 더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예. 지금 어딘 가서 떨어지게 지금 입 벌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의원들 중에서 뭐 혹시 들어올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이거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홍영표 의원 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이낙연. 흘러나오기 홍영표. 시작했어요. 그게 예. 바로 민주당이 지금 나오는 예. 박영재, 윤영찬 하위 10% 반발하는 목소리하고 예. 지금 이른바 친문계라고 불리는 박영진은 의원들이 남겠다고 그랬고. 박영진은 예. 남겠다고 했지만 이제 하위 10%나 지금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한테 계속 통보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 아마 통보받은 의원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통보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모양새는 어떻게 보면 초록이 동색이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이낙연, 홍영표, 윤영찬 이러면 비슷한 색깔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네. 신문에 난 거 위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홍영표 의원과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책임위원, 여긴 책임위원이라는 말을 쓰나 봐요. 김종민 의원이 심야 회동을 했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실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홍영표 의원한테 막 설득을 한 거예요. 이 앞으로 탈당 많이 할 거 아니냐. 근데 홍영표 의원을 왜 찾아갔냐라면은 지금 보도를 또 보면은 홍영표 의원 중심으로 이 비주류가 홍영표 의원 방에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책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 쪽에서는 이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홍영표 의원을 접촉하면은 많이 좀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요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무슨 확답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포섭 대상인 의원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제3지대가 파행을 겪으면서 매력이 없는 상황이다. 어떤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민주당 또 한 의원이 잔뼈가 굵은 비명 중진 입장에서는 제3지대로 가는 것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중 무엇이 이번 총선과 향후 정치 생명에 도움이 될지 고민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로 가버리면 새로운 미래랑 민주당 관계가 이재명의 민주당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대선 때까지. 그렇죠. 이걸 모르는 건데 예. 무소속으로 나가서 예를 들면은 정말 만에 하나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민주당 복당 가능성도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저울질 해볼 문제인 거고 그 얘기를 유권자들한테 또 설명하면서 내가 득표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바뀔 거냐를 또 계산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럼 탈당을 하면은 다 뭐 새로운 미래로 가는 거냐는 모르는 거고 또 이원욱 의원, 조응천 의원이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탈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탈당을 하겠다는 얘기도 일부 이 보도에는 실명이 언급된 의원도 있어요. 누구요? 동아일보에 박영순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렇게 나오는 대목도 박영순? 있거든요. 대전 대덕구인데 여기 예. 친명계 박정현 전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하는 지역구예요. 그래서 이런 게 현실이 되느냐 등등은 예. 여전히 남아있고 또 서른 의원에 대해서 열심히 접촉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오래됐어요. 예. 네, 그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예. 뭐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직은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선로는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 나갈 때 왜 같이 안 나갔나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예.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한 게 있고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근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바로 튕겨나가기에는 너무 무게감이 큰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 서른 의원이 사선인가요? 예. 그죠? 그 정도인데 지금 뭐 김정민 의원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정치생활 아니 같은 캠프였으니까. 같은 캠프였긴 했지만 예.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를 쳐주길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서른 그러니까 그래야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나갈. 예. 뭐 그래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사실 제목을 예. 굉장히 흥미롭게 뽑은 데가 있는데 약간 예. 좀 북한식 제목으로 뽑아놨어요. 뭐라고요? 밀실 8.18에 맞서 비명은 천사회동 결성 이렇게 해놨는데 이재명 대표 의원실이 818호예요. 예. 근데 지금 뭐 밀실회동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바로 예. 거기라고 하는 건데 지금 홍영표 의원 의원실이 천사예요. 예. 1004호 여기에서 홍영표 의원실에 서른, 전해철 지금 서른은 5선이구나. 5선 예. 5선이고 예. 전해철 3선, 박용진, 송갑석, 박영순, 윤영찬 의원 등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가면 새로운 미래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까지 있어 보여서 이게 이재명 당 대 이낙연 당 뭐 이렇게 쪼개지는 구도가 되나? 이렇게 앞으로 좀 보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는 이런 공천 잡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끊었어요. 다시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새로운 모습으로 황골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 아니겠느냐. 예.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렵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비명계가 주된 표적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SNS에도 글 올렸는데요. 누군가는 이게 흥미로운데 누군가는 하위 평가를 받아야 하고 하위 평가를 받은 분들은 불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두고 친명 반명을 나누는 것은 갈라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거는 실제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위 20% 중에서 비명계가 많이 포함됐다라는 기사가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근데 그 명단 자체를 예.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된 명단이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갔다라고 지금 밝힌 사람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요 정도 외에는 지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것을 뭐 평가할 수 없겠죠. 예. 소문에는 누가 신명으로 보이는 누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얘기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언론은 전망하는데 모르는 건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 정도 대응해가지고 요거를 수습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의문은 언론에 있어요. 한겨레가 사설을 썼습니다. 제목이 공천 파열은 커지는 민주당 위기. 당 지도부가 나서라인데 뭘 나서라는 거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면 지도부가 나서서 실체를 조사해서 의구심을 해소해야 되는 거다. 공천 과정에 대한 실망이 당 내부를 넘어 국민의 불신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잡음을 제대로 정리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공천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얘기로 수습이 안 된다고 보는 시선이 있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어쨌든 그 지금 쪼개진 그 두 당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양당에서 어떻게 흔들리느냐 양당이 그렇죠. 예. 이게 큰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 경향신문 이기수 편집인이 흥미로운 사설을 실었는데요. 네. 더 늦기 전 이재명은 청룡 언월도를 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뭐 지지율이 위기 상태잖아요. 네. 그런 거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승복하는 이 헌신하는 이가 없다. 낙천자 경선자 다 이재명과의 거리만 따지고 있다. 이재명은 맞아. 이제도 소통하고 더 양보해야 한다. 그래야 혁신도 통합도 함께 진통하며 멀리 갈 수 있다. 야권 리더 이재명이 줄 것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삼국지 관우가 내리친 청룡 언월도여야 한다. 이제 여당도 찐윤 영남공천 이제 찐윤 영남공천이 몰린 난코스로 접어들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이 기회를 잡아라. 민주당도 이재명도 청룡 언월도 휘두르며 좀 공정하게 이번에 좀 공천해라. 뭐 이런 이제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그 기준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겠지만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정치라는 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뭐 정성원 할지 조정식이랄지 이른바 누가 봐도 친명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4선, 5선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쉽게 되는 거냐? 그리고 무슨 희생이나 헌신이나 감동이나 혁신이나 뭐 이런 게 이쪽에서는 없냐? 요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뭐 이게 정리가 될까요? 근데 이제 비슷한 얘기가 국힘 공천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지역구가 예를 들면은 비명계가 예를 들면은 컷오프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
더 훌륭한 사람이 와서 감동을 줘줄 그렇지. 텐데 그럴 네.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국민의힘 공천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공천 얘기도 잠깐 해드리면은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여러모로 잡음이 없다, 뭐 내지는 잘 되고 있다, 순항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언론에서 많았잖아요. 근데 슬슬 이제 보수 언론도 좀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갖고 되겠어? 밋밋해. 그렇죠. 밋밋한데.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네. 기사 제목이 흥미로운데 뭐 조선일보부터 보여주시면 조선일보 제목이 A 약점 아닌 여당 공천 저쪽이 D라 BC만 해도 이긴다 물음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저 밋밋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아무래도 이제 현역 의원 컷오프는 제로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떤 단수 공천한 그렇죠. 결과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럼 이게 한동훈표 공천은 결국 자본 최소화에만 맞춰져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어떤 이 혁신이나 감동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주겠느냐. 더군다나 불출마라든가 현역 의원 중에 희생을 한 사람은 희생이라고 할 만한 거는 장제원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 정도일 텐데. 하태경은 왜 그렇게 빨리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생겼다. 어차피 거기에는 그 주진우 비서관이 내려올 거라는 거 아니었어요. 하태경 의원은 억울한데 네. 장제원 의원은 한 50%만 억울한 게 장제원 의원 사상구 지역구에 공천받은 사람은 김대식 전 민주평통 부의장인데 그분은 장제원 의원 집안의 또 가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막 한 사람들이. 아이 그리고 장제원은 많이 휘둘렀잖아 칼을. 그렇기도 하거니와. 하태경은 매 비주류로 하다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물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기도 하거니와. 자기 가신한테 자기 거 그냥 의원직 잠깐 맡겨놓은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중앙일보의 경우에도 제목이 중앙일보가 조용한 여당 공천 희생 없으니 갈등도 감동도 없어 이런 기사를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요런 분위기가 되는데 다만 요런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배부른 고민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왜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이제부터 과연 이제부터 펼쳐질 이 TK 좀 비워야 될 텐데 TK의 결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공천 최종적인 명단 나오면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를 할 건데 그렇죠. 과연 친윤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거냐. 오늘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경향신문 제목이 멋져 보이는 공천한다더니 국민의힘 양지바다 찐윤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른바 이게 대통령실에 뭐 거쳤던 사람들이 경선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 것뿐이지 현역 의원들 중에 이른바 친윤이라고 했던 사람들 편한 자리 다 가가지고 지금 단수 공천 받은 거다. 그렇죠. 이런 게 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구독자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뭘 그렇게 비판 많이 하면서 말이야. 국민의힘 지금 언론 지형도 이렇게 보수 쪽에 다 기울었는데 근데 여기 스픽스에서조차도 국민의힘 얘기를 지적을 안 하냐 뭐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시던데요.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은 거의 비슷한 눈높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이것도 사실 뭐 저도 다른 방송에 가서 출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반발이 없으니까 반발할 사람들이 지금 공천이 목이 달랑달랑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반발을 못 하고 있어. 그러는데 지금 뭐 멋쩍어 보이는 공천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형식적으로만 그렇지 지금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윤핵관들이 그냥 다 끼워넣기 그렇죠. 식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수의 언론들이 잘 안 끄집어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맞아. 안 도드라져 보이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핵관, 윤한홍, 정진석, 박대출, 친윤으로 분류되는 박수영, 배현진, 유상범, 뭐 김성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지금 공천 받고 있거든요. 단수 공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친윤 초선 30여 명도 지금 초선도 거의 잘린 사람이 없어요. 컷오프도 없어.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지역구 가운데 103곳에 대해서 후보자를 확정했거든요. 그럼 253곳이잖아요. 네. 아직 150곳이나 남았어요. 그러네요. 네. 특히 영남 지역 지금 남은 거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도. 그런데 지금까지 공천한 것도 조용하니까 이런 거지. 이전에 찐윤 공천 안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다 윤핵관이나 찐윤 공천들이 경선은 붙였다고 막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별로 붙여도 의미 없는 지역에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 이철규 의원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리고 붙으면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명이 공천 신청했는데 4명이 공천 신청했는데 청와대 대통령실 참모 출신은 인지도도 낮단 말이에요. 그렇지. 누가 알아? 준비할 시간도 짧았어. 예. 근데 일단은 경선 붙여주는 거야.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특혜예요. 그렇지. 양자대결을 붙여주는 것도.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우리의 착시도 좀 걷어낼 필요가 있고 끼워넣기에 대한 언론의 좀 따가운 질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주당한테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도 기회는 없는 건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이재명 대표가 청룡 언얼도를 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